닥터 스트레인지의 개봉까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처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고 계시겠죠? 과연 마블은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지만 그건 영화를 봐야 알 수 있는 거니 며칠 뒤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서 개봉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대개 특정 영화의 감독으로 누군가를 기용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장 간단한 건 감독의 능력이 워낙 출중해서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경우입니다. 또는 그 영화와 잘 어울리는 색깔을 가진 감독을 택하거나 아직 경험은 부족하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블이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이 감독을 고르는 눈이 탁월하다는 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부분 대중적인 인지도가 부족한 감독들을 선호했는데 노골적으로 말하면 시쳇말로 듣보잡인 감독들이 많았죠. 캡틴 아메리카 1편의 조 존스톤과 토르 1편의 케네스 브래너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영화에서 뚜렷한 경력을 증명하진 못했습니다. 앤트맨의 페이튼 리드는 조금 애매하네요. 지금이야 다들 마블 덕분에 달라졌지만 그전에는 입지가 넓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언맨의 존 파브로는 감독보다 배우로 더 유명했습니다. 어벤져스의 조스 웨든과 캡틴 아메리카의 루소 형제, 그리고 토르 다크월드의 앨런 테일러도 비슷합니다. 이들조차 미드를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상당히 낯선 감독들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드라마와는 여러모로 다른 영화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쉽게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독들과 함께 지금과 같은 성공을 일궜다는 것에서 마블이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마블은 왜 닥터 스트레인지의 감독으로 스콧 데릭슨을 선택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스콧 데릭슨이 감독으로 확정됐을 때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조 존스톤이나 케네스 브래너와 비슷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는 드물게도 많은 영화를 연출한 경력이 있죠. 그래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개인적으로 썩 마음에 들었던 영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나마 괜찮았던 살인소설을 제외하면 모두 만족하지 못했던 영화들입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한 지구가 멈추는 날은 특히 심했죠. 닥터 스트레인지의 감독으로 발표된 후에 개봉한 인보카머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잔뜩 기대하면서 봤지만 도리어 이런 영화의 감독이 닥터 스트레인지를 연출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물론 마블이 선택한 감독이라면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블은 감독을 고르는 것에서 실패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임스 건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그리도 훌륭하게 완성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심지어 촬영에 들어가기 전이긴 했으나 다소 촉박하게 감독이 바뀌면서 큰 우려를 자아냈던 앤트맨마저도 우리를 실망시키긴커녕 역시 마블이라고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마블이라면 굳이 스콧 데릭슨에게 닥터 스트레인지를 맡긴 이유가 있겠죠? 더군다나 닥터 스트레인지는 마블의 또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올 영화입니다. 점차 현실성을 중시하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판타지 영화에서나 보던 마법사가 합류하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현실과 판타지 사이의 밸런스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영화인 만큼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콧 데릭슨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감독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콧 데릭슨의 전작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이 공포영화입니다. 예외에 속하는 지구가 멈추는 날도 분위기 하나만큼은 공포영화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게 닥터 스트레인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맞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절대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지구가 멈추는 날과 같은 영화도 아닙니다. 마블이 그런 영화를 만들 리는 없죠. 다만 촬영 감독인 벤 데이비스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가리켜
우리가 본 전형적인 마블의 액션 영화는 아니며 사이키델릭한 데다가 아주 어두운 영화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콧 데릭스는 가장 최근작인 인보카머스까지 어둡기 그지없는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포영화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전체를 통틀어 밝은 장면이 아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헬레이저 5는 당연하고 지구가 멈추는 날과 살인소설도 비슷하죠. 간단하게 말해서 스콧 데릭스는 장르로서의 공포영화가 아닌 어두운 톤의 영화를 주로 연출했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구가 멈추는 날도 그랬지만 인보카머스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감독은 좋은 각본을 만든다면 지금보다 나은 영화를 만들 수도 있겠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영화는 일단 각본이 관객을 설득하거나 몰입을 이끌어내는데 많이 서투릅니다. 그래서인지 연출도 성급하고 부주의한 면이 있죠. 만약 닥터 스트레인지가 좋은 각본을 가지고 있다면 스콧 데릭슨의 연출이 가진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스콧 데릭슨이 직접 각본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두 명의 각본가들도 어떤 능력을 가졌을지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존 스파이츠의 전작 중에는 제가 보는 내내 황당하기 짝이 없었던 영화인 다크아워가 있어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개연성과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멋대로 이야기를 엮은 영화였거든요. 다행히 데뷔작이었으니 지금은 달라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블과의 합작을 통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켰기를 바라야죠. Do I? Chop chop. 이외에도 스콧 데릭슨의 영화가 가진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가 어두운 톤의 영화를 주로 연출했었다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바로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에서 두세 개를 이질감 없이 혼합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어도 왜 제가 방금 더 중요하다고 말했는지 감이 빡 오시죠? 지구가 멈추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4편은 모두 공포영화인데다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현실과 판타지를 한데 다루고 있습니다. 헬레이저 5는 말이 필요 없죠. 이 시리즈는 수도사라고 하는 자들이 퍼즐 박스를 통해 현실과 다른 차원을 오가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스콧 데릭슨이 연출한 5편의 주인공은 형사입니다. 그가 퍼즐 박스를 열면서 자신도 모르게 수도사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사는 매우 현실적인 동시에 수많은 영화를 통해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직업이죠. 그런 형사가 현실과는 전혀 다른 미지의 차원에 들어간 것이 화근으로 작용한다는 게 주된 설정입니다. 따라서 주인공이 현실과 환상을 오갑니다. 다음 영화인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와 인보카머스는 엑소시즘을 다룬 오컬트 영화면서도 기존의 그것과는 다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영화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한 소녀가 이상 증세에 시달리다가 끝내 악령에 의해 빙의됐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후에 신부가 엑소시즘을 행하지만 도중에 소녀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흔하디 흔한 공포영화 같지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머지않아 신부는 정상적인 치료를 그만두게 했다는 죄목으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가 법정에 서게 되면서 한 변호사가 합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영화는 변호사가 앞에 나서는 법정과 신부가 겪었던 미스터리한 현상을 교차하면서 진행합니다. 후자인 엑소시즘만 놓고 보면 영화에나 나올 법해서 허무맹랑하다고 치부할 수도 있을 소재지만 법정에서의 공방을 끌어들이면서 현실에도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으로 여타 오컬트 영화와는 차별화를 뒀습니다. 결국에는 엑소시즘을 소재로 한 다른 영화들과 다를 게 없어지고 말지만 그것만큼은 흥미롭습니다. 인보카머스와 살인소설도 두 영화와 동일합니다. 인보카머스의 경우는 헬레이저 5처럼 형사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늘상 겪는 사건을 수사하지만
이것이 점차 현실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깨닫습니다. 신부가 나타나서 악마를 들먹이는 것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와 함께 범인을 찾아 나서죠. 살인소설은 엑소시즘이 없을 뿐 현실의 판타지를 녹여냈다는 것은 여전합니다. 중반부까지만 해도 소설가인 주인공이 자신의 책을 위해 미스터리한 사건을 조사하는 것 같지만 뒤로 가면서 이것이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인소설도 악마나 악령 같은 존재가 등장하는 오컬트 영화의 일종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스콧 데릭슨의 공포 영화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 오컬트 영화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교묘하게 판타지를 끌어들입니다. 이건 오컬트 영화가 가진 주요한 성질 중 하나입니다. 대개는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소재지만 마치 우리의 세상에 실존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전달하죠. 그리하여 관객의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 오컬트 영화의 전략입니다. 오컬트 영화의 다수가 종교와 매우 밀접한 관계인 것도 그래서입니다. 스콧 데릭슨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소설을 제외한 3편은 모두 종교적인 관점에서 영화를 바라보게 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가 등장하지 않는 헬레이저 5도 그렇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스콧 데릭슨이 10중 8구 독실한 신자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정도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의 전작들을 썩 좋아하진 않으면서도 닥터 스트레인지의 감독으로는 저격일 수도 있을 거라고 안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자신의 영화에서 현실과 판타지를 이질감 없이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마법사라는 지극히 판타지적인 존재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데리고 와야 하는 닥터 스트레인지와 일맥상통하는 경력을 가진 감독이죠. 더욱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주요 배경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티칸과 더불어 가장 영적인 공간으로 꼽을 수 있을 티벳입니다. 한때 티벳에서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는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영적인 차원을 다루는 것에 아주 큰 흥미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엄밀히 말해 서로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실존을 증명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개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스콧 데릭슨에게는 익숙한 소재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한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영화의 분위기에 걸맞은 영상을 창조하는 솜씨만큼은 뛰어났기 때문이라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예고편을 보면서 그것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 같다고 확신했습니다. 각본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필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과연 마블이 이번에도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며칠 후에 확인하도록 하죠.